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심리학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사회심리학이란 인간이 환경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인간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대인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죠? 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장면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상황 요인이 개인의 행동, 사고, 느낌, 이런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런 사회 심리학을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그리고 공동체, 시사적인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그 대중이나 공중과 같은 주제에서 사회 심리학을 많이 다루어 왔는데요. 외국에서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작은 단위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심리학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면서 대인관계 심리학이 사회심리학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사회심리학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미국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계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 발전이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런 사회심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사회심리학이 인종차별에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상 형성이나 아니면 대인 기억, 그 다음에 사회적 정보 처리, 이런 주제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심리학계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석 수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그 집단 심리,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석 수준을 새롭게 제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심리학의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상황 요인은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함께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각각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지만 상황에,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 요인에서 바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우리가 날씨나 기온이나 기후,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또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계속해서 추운 날씨만 지속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 그렇죠?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모두 다른데 이런 심리적인 조건의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 그렇죠? 물리적 환경 요인, 심리적 환경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은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생물학적 요인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그 윗세대로부터 받게 된 어떤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진화의 영향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생존과 종족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단적인 공격, 그 다음에는 목적적인 공격인데요. 수단적인 공격은 공격 대상, 그러니까 공격 대상을 해치려는 목적, 이런 목적이 있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 먹는 것들을 먹이 획득을 위해서 포획자가 공격을 했던 그 행동을 수단적인 공격이다라고 분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목적적인 공격은 공격 대상을 정하고 공격해야겠다. 우리가 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을 목적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적인 공격은 꼭 나쁜 의도로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저 사물이나 아니면 저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하는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목적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죠. 자, 생존과 종족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이제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성에 기초해서 유전자를 후손에게 계속 전달하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 후손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삶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종족을 유지시키고 뭐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사랑의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기초로 인해서 후손이 생기고 2세가 생기면서 후손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모와의 사랑과는 또 다른,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굉장히 큰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부모가 그 과장된 시선과 더불어 아이도 어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특징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인간은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안전하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본능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하죠. 말 못하는 아이들도 울음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거의 아기 때는 말을 못할 때는 울음으로 다양한 울음 소리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을 안전하게 잘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죠. 자, 세 번째, 사회적인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첫 인상을 받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은 첫인상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가 첫인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첫인상 딱 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자, 1초 이내, 그렇죠? 심지어는 0.1초 동안에도 우리가 쫙 스캔하면서 우리가 방금 만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나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첫인상에 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각하고 빨리 알아채는 것, 이것은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해가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대처를 하기 위함, 그렇죠? 이렇게 분별해서 생존에 유리하게 이렇게 지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상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의 형성 과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 정보의 추론, 그다음에 인상 정보의 통합. 이 두 가지로 인상 형성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인상 정보의 추론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도식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받을 때, 첫 인상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모부터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외모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도식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상 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식으로 고정관념, 그 다음에 내현 성격 이론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정관념은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내현 성격 이론은 우리가 조금 제한적인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도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상 정보의 통합을 보겠습니다. 인상 형성의 과정에는 첫 번째 인상 정보의 추론, 두 번째 인상 정보의 통합인데요. 자, 인상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사람마다 개개인의 도식이 있는데 도식에 의해서 추론됐거나 아니면 확인된 어떤 인상 정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인상 정보가 있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게 중요하고 우리 엄마는 사람을 볼 때 이게 중요해. 그럼 엄마랑 나랑은 다르겠죠. 도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일단 구분이 되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통합 기능,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그 통합 기능을 거쳐서 좋거나 좋지 않은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겠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람의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도 내가 놓치고 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상에 대해서 과정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사람이 인상이 좋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편향, 부정성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편향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되게 좋은 부분을 많이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긍정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편향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부정성 효과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정보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무게를 두고 부정적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부정성 효과라고 말합니다. 네, 인상 형성의 주요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 효과들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초두 효과입니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좋은 인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모습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도 우리는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초두 효과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최신 효과는 초두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봤던 그 모습이 이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것보다 제일 마지막에 제시됐던 제일 마지막에 봤던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인상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최신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맥락 효과, 이것은 그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들의 처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도 맥락 효과도 어쨌든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후광 효과는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그런데 후광 효과도 다른 사람을 지각할 때 굉장히 일관되게 평가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을 계속 좋게 보고 싶은, 이 사람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행동을 할 거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좋았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바르고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긍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첫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그 뒤에 이 사람과 어떤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았으니까 나중에도 별로 좋은 행동을 할 것 같지 않아 라고 이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악마 효과. 우리가 단어만 들어도 조금 짐작이 가는데요. 부정적인 부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다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해도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방사 효과.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나의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것들도 더 수준이 높아 보이거나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느낌. 이걸 우리가 방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대비 효과인데요.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방사 효과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매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오히려 비교가 돼서 내가 더 가치가 떨어져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가 돼서 나의 좋은 면이 더 사람들한테 안 보여질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대비 효과입니다. 빈발 효과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시된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비호감이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호감의 이미지를 누군가에게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일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발 효과죠. 자주자주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이렇게 괜찮은 면이 있네 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먼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더라도 나중에 좋은 면들을 보면서 그 나빴던 이미지들이 차차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낙인 효과. 이것도 별로 좋은 말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낙인. 쟤는 어떤 일이 있었대. 제가 나쁜 짓을 했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다. 그러면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 없이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낙인에 대해서 편견 갖고 선입견 갖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인상 형성의 주요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현저성 효과입니다. 어떤 한 가지 정보가 큰 의미로 남아서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다 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번 했다, 뭐 이런 이 사람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굉장히 크게 나에게 인상에 남아서 이 사람 하면은 그게 생각나는, 그 사건이나 그 일이 생각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현저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중요성 절감 효과입니다. 처음 들어오는 정보에 비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가 가볍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 절감 효과. 자, 우리가 단어만 봐도 조금은 느낌이 오는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내가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좀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지키는 걸 이 사람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그런 나쁜 행동들을 다 고치고 굉장히 좋은 말, 좋은 매너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도 저 사람은 처음에 그때
했던 행동 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매너 있게 하는 것도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온 정보, 나중에 들어온 정보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매너 있게 나한테 좋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했던 행동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중요성 절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감소 효과는요. 첫인상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인상이 굉장히 오래 가요. 첫인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후기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 첫인상이 이 사람의 이미지로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 감소 효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심 특성인데요. 인상 형성의 주요 효과 중에서 자,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 중에서 특히나 굉장히 사람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따뜻하다와 차갑다입니다. 자, 이거는 온정성 차원에서 사람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켈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자, 해럴드 캐리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 UCLA에서 심리학 초빙 강사를 소개하는 글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막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를 소개하는 글은 한 가지만 빼고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소개 글을 주었죠. 어떤 학생들은 강사를 이 강사는 어떤 것을 전공했고 성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소개문을 주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 사람은 어떤 전공을 했고 위에는 다 똑같고 밑에만 굉장히 성격은 조금 차가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문을 써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딱 20분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사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소개했던 그 소개글을 받았던 학생들은 강사를 결국 나중에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강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상이 형성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평가를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연구에서 또 보여줬죠. 네, 인상 형성의 주요 효과 중에서 가중평균 모형인데요. 사람이 인상을 통합할 때 자기가 지각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정보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도식을 가지고 평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중시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또 평가치를 합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면을 갖추고 있어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가중치가, 평가치가 되게 좋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그 총합, 그쵸? 내가 나름대로 평가치를 했던 그 총합을 인상 정보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중평균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이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적 지각으로 넘어가서 이제 귀인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인 이론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론인데요. 귀인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인 이론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죠. 귀인. 원인이 뭐야? 왜? 이걸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은 동기,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인데 낮은 성적을 받았어요. 자, 낮은 성적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능력 부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공부하기 싫죠. 그리고 우울해지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노력을 좀 덜 했어. 다음번에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고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이번에 성적을 좀 낮게 받은 원인을 노력의 부족으로 원인을 찾게 되면, 귀인하면 훨씬 더 다음에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귀인은 내가 다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동기, 그 다음에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귀인이론은요, 원인, 지각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서 미래 행동, 내가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 행동의 지침 또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귀인의 방향이에요. 내적 원인, 외적 원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내적인 것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적 원인이고요. 외적 원인은 환경이 너무 이랬어. 환경이 좋지 않았어. 이번에 뭔가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외부 환경의 탓, 다른 탓으로 나 외에 다른 어떤 요인으로 귀인의 방향을 트는 거죠. 자, 어떤 성공이나 실패 이런 결과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내적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능력이나 원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연히 잘 된 거야. 우연히 잘 된 거고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진짜 내가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다, 운이다,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음 행동이 어떻게 가느냐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인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사람에 따라서 귀인의 방향이 모두 좀 다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귀인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귀인의 정보원이에요. 아까 켈리의 UCLA 실험 연구 말씀드렸죠. 자, 사람들이 그 켈리가 공변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각 사람마다 다 방식들이 다를 텐데 어떤 방식으로 귀인에 도달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켈리는 논리적으로 귀인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켈리가 말하는 공변 원리에서 공변이란 무엇인가, 여러 상황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사건 혹은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변이에요. 자, 사람들은 귀인을 할 때 자극을 할 대상, 그 다음에 행위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 우리 환경적인 거, 이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고 켈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변 모형의 설명에 의한 귀인. 자, 표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공변 정보는 왼쪽에 빨간 색깔로 써 있는 거 세 가지,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변 정보에서 켈리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특이성은 무엇이냐? 특정 대상한테만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라는 특이성이에요. 두 번째는 일치성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런가? 나랑 똑같이 똑같은 그런 행동들, 똑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만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다음에 봐도 또 좋고 그 다음에 봐도 또 좋고, 이거는 계속 일관성이 있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관계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 특이성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거는, 자, 특이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T라는 사람은 M에게만 친절하다. 그러면 이건 특이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T가 모든 여학생에게 다 친절하다. T가 만약에 남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T는 M에게만 친절하다. M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자, T가 M한테만 잘해주면 이건 특이성이 높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어떤 귀인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M이
어떤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T가 M한테 호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가 M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학생한테 다 친절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T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특이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특이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일치성입니다. 이것은 자, 모든 남학생이 M한테 친절하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하네. 예를 들면 이런 일치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모든 남학생이 다 M이라는 여학생한테 잘해준다면 이거는 일치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 자, 이거는 M이 매력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귀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T만 M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다 M에게 친절한 건 아니다 하면 일치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관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호감이 생기는가. 자, T는 M한테 항상 친절해요. 그렇죠?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좋고 볼 때마다 계속 친절해요.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M에 대해서 T가 호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T는 오늘만 친절했어요. M한테. 늘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T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오늘이 기분 좋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준 것. 이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인의 정보원 우리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 3가지 정보가 모두 높으면 대체로 자극 대상에 대해서 귀인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 3 정보가 모두 다 낮으면 행위자한테 귀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귀인한다는 켈리의 주장. 그러니까 켈리는 되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켈리는 주장을 했어요. 이런 켈리의 주장이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귀인할 때 일치성 정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특이성과 그다음에 일관성,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가, 어떤 것에 호감을 느끼는가, 이런 정보, 그러니까 특이성과 일관성 이 2가지 정보만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또 다른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에 대한 귀인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동에 대한 귀인 오류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고 기출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귀인 오류,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 외부적인 요인을 아주 작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을 축소시키고 내부적인 요인,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어떤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 성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성, 이것을 우리가 기본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내적 특성, 성격이나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탓이다라고 여기고 환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약간 무시하는 경향, 이것을 우리가 기본 귀인 오류 또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막 폭우 사고가 일어났어요. 계곡에 놀러 갔죠. 비가 막 많이 오니까 거기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사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유, 환경적으로 갑자기 비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퍼부어서 사고를 당했구나가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중요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데 저기 계곡에 뭐하러 놀러 가가지고 저런 일을 당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 라고 그 사람한테서 귀인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위자, 관찰자, 편향. 이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탓이야.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각한 거는 게을러서 그래, 습관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각한 것은 오늘은 특별히 뭐 대중교통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도로에 문제가 많았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그 다음 자기 고향적 편향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도 하고요, 자기 본의적 편향,
자기 기여적 편향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 안 되면 남 탓이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고향적 또는 자기 본위적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이런 자기 본위적 편향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에 대한 귀인을 또 계속해서 알아볼 건데 허구적 일치성 효과 그리고 허구적 독특성 효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자, 내가 어떤 의견이나 내가 실패했던 행동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면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귀인을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냥 보편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시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같이 외우셔야 될 거 허구적 일치성 효과와 허구적 독특성 효과인데요.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내가 성공했던 어떤 일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합격한 사람이 적네? 합격한 사람이 적어 하면서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번에 합격자가 굉장히 적었대. 그런데 나는 그 합격자 숫자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것이 허구적 독특성 효과다. 그러니까 허구적 일치성은 뭐가 실패했던 행동에 대해서 보편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구적 독특성은 내가 성공했던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에 대한 귀인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기 수행에 대한 귀인,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귀인을 찾는 것은 정서, 그쵸? 내가 잘했을 때는 되게 자부심 느끼고 잘못했을 때는 절망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정서들을 느끼는 것이 미래에 어떤 나의 행동이나 미래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결합돼서 후속의 수행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와이너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울, 불안, 분노 혹은 기쁨, 이런 우리가 느끼는 정서들, 감정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런 정서들이 자신의 행동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귀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거나 위축될 수도 있고 굉장히 뭔가 성취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귀인을 변화시키면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부 기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못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겠죠. 다음 수행에서 또 성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귀인을 내부 기인에서 외부 기인으로 바꾼다.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귀인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때 경험하는 정서, 그쵸? 감정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 행동, 그 다음에 수행의 결과들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심리학은 이런 심리치료의 한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귀인 이론에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을 한번 볼게요. 자, 성취 귀인 이론을 와이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안정성, 어떤 나의 능력이나 노력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표에서 보시면은 자,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안정, 불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적인 부분에서 내가 안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와이너는 안정성에 근거해서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써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적인 부분에서 안정이라고 써 있는 부분, 통제 가능.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내가 전형적으로
이거는 내적인 거는 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내적인 부분에서 안정이라는 부분을 보면 전형적으로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부분에 전형적인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통제 불가능은 내가 타고난 능력 또는 소질, 그쵸? 갖고 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질, 적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 말고 외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외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 또는 방해를 하는 환경, 장애물이 되는 환경, 이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거죠.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과제를 받았는데 과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외적 부분 중에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자, 그렇게 안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볼게요. 개인적인 성향, 성별의 차이, 연령 차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성향은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런 높은 경우 내적 귀인,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에서 성취 욕구가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은 내적 귀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은 외적 귀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성별 차이. 남성의 경우 이거는 뭐 사람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귀인 이론에서. 성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에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야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뭔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령 차이는요. 연령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좀 낮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자신의 능력을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과거의 또 경험도 요인의 하나인데, 과거에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나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 나는 할 때마다 실패해. 이번에도 이걸 할 때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능력의 부족 또는 내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하고 내적 요인으로 귀인을 찾게 되고, 자, 성공하더라도 이거는 운이 좋았어. 이번에 내가 맨날 그렇게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성공한 거는 그냥 단지 운이었어. 이렇게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일관성이에요. 결과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라면 결과가 과거와 유사한 경우에는 안정적 요인에 귀인을 하는데, 결과가 과거랑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일관성을 가지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타인과의 비교 정도. 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 대부분 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외적 요인에 귀인하고, 그 다음에 한 행위자의 결과만 좋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같이 시험 봤는데 시험에 굉장히 다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쉬웠구나 하면서 외적인 요인에 귀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또는 굉장히 소수만 이번 시험에 잘 봤어.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이번에 시험 어려웠는데 능력이 뛰어난 거 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 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기타는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행동적인 독특성, 개성, 이런 것들이 또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자,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귀인 이론에서 이제 귀인의 요인, 그 다음에 귀인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자, 인상 형성하고 귀인을 포함한 대인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지각을 어떤 프로세스로 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각의 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자, 지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자, 지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왼쪽에 있어요. 자, 지각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관찰했어요. 그렇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한 이후에 어떤 행위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상황, 그 다음에 행동,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에 활용을 하죠. 관찰을 하면서 요 세 가지를 정보 활용했어요.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 세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처음에 받게 됐죠. 그리고 인상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대략적인 판단 말고 우리가 사람, 상황, 행동 요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귀인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귀인을 따져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성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지각자의 성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자의 성향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인상이 확증이 되면 지각자에게 이렇구나.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본인이 이제 지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지각을 하는 과정은, 대인 지각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2강에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자, 사회심리학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기억해 두셔야 할 것들. 사회적인 지각에서 인상 형성의 과정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상정보 추론, 인상정보 통합. 인상정보 추론에서는 사람마다 각기 갖고 있는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고, 내현이론,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인상정보 통합. 통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상을 형성했을 때 주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효과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자, 단어를 들으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도록 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줄줄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두효과, 최신효과, 맥락효과, 후광효과, 악마효과, 방사효과, 대비효과. 자, 우리가 초두효과, 최신효과 반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받았던 인상,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인상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첫인상을 좋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는 경향성. 자, 그 다음 악마효과는 부정적인 거.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방사효과는 뭔가 매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 내가 호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효과. 이걸 우리가 방사효과. 그렇죠? 대비효과는 그 반대고요.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매력이 떨어져 보이겠다라고 느끼는 효과. 자, 그 다음에 빈발 효과는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수록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점점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낙인 효과는 처음에 우리가 사실이든 아니든 낙인이 찍히거나 뭔가 선입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거. 그렇죠? 자, 요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도 중요성 절감 효과, 주의 감소 효과, 중심 특성, 가중 평균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귀인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길게 나눴어요. 논리적인 귀인 과정, 켈리의 공변 원리, 귀인할 때는 요 세 가지, 자극 대상, 행위자 상황, 요 세 가지 정보를 사람들이 활용한다라고 켈리는 주장을 했어요. 행동에 대한 귀인, 자, 행동에 대한 귀인, 요 네 가지. 기본 귀인 오류,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기 고향적 또는 자기 본위적, 자기 위주 편향, 허구적 일치성, 허구적 독특성. 이렇게 5가지네요. 5가지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이 귀인의 여기서 얘기하는 행동에 대한 귀인에서 얘기하는 이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입생이 굉장히 단정하고 멋진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좋게 본 교사가 이 학생은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좋고 또 능력도 뛰어날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한다면 이거는 어떤 효과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맞추셨나요? 후광 효과입니다. 네. 자, 후광 효과가 처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 이걸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외에 중요성 절감 효과는 처음 제시된 정보보다 나중에 제시된 정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어떤 인상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뒤에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인상을 처음에 받았고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행동들을 했어도 그 이후에 좋은 행동들을 한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복 효과는요,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효과, 이걸 우리가 잠복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켈리의 공변 모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켈리라는 학자가 공변 모형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내부 혹은 외부 귀인을 하는데 고려하는 정보가 있다고, 3가지 정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 정보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현저성입니다. 자, 일관성, 특이성, 일치성. 자, 요 3가지는 특이성은 특정 대상한테만, 제가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특이성은 특정 대상한테만 계속해서 내가 어떤 호감을 느끼는 것, 그쵸? 그리고 일치성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 대상한테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일치하나? 그런 감정이, 호감을 가진 그 좋은 감정이, 그게 일치성이고, 그 다음에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내가 오늘만 기분이 좋아서 또는 오늘 기분이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또 굉장히 호감 있게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좋고 이 사람에 대한 좋은 면들이 너무 많이 보여, 호감이 굉장히 커져,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켈리가 공변 모형에서 얘기한 3가지 귀인을 할 때 고려하는 정보는 특이성, 일치성, 일관성입니다. 자, 잘 기억하셨죠? 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귀인할 때 외부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 환경적인 부분, 그게 환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 외부의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과소평가를 하고, 내부 요인,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것 같아,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했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부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설명드렸죠. 자,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1번, 자고양 편파. 이것은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 이게 자아, 고양, 편파. 그 다음 2번째 거,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무엇인가요? 타인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건 저 사람의 문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상황 탓. 그쵸?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 탓, 내가 잘못했을 때는 환경 탓,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허구적 일치성 효과입니다. 이것은 실패 행동을 타인과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자, 면접을 봤을 때 내가 떨어졌다,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떨어졌어 하면서 실패 행동을 타인과 일치시키는 거.
자, 그다음 허구적 독특성 효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예를 사례로 들었었나요? 허구적 독특성에서는 우리가 시험 보는 거를 사례로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냈어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 냈어요. 그러면 성공을 한 행동에서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시험이 어려웠나 봐. 이번 시험이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붙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공 행동의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허구적 독특성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인. 우리가 귀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는데요. 자,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되게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인 그 다음에 연령 차이,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그쵸? 이거는 굉장히 남 탓을 굉장히 잘하거나 나는 잘못 없어 하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자기 평가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은 귀인을 외부에서 찾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귀인을 내부에서 찾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많다.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연령의 차이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뭐라 그랬나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귀인을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과거 경험,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았느냐에 따라서 귀인도 내부 기인을 하느냐, 외부 기인을 하느냐, 앞으로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일관성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은 일관되게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 연령의 차이, 과거 경험 차이, 일관성, 타인과 비교 정도, 사회 문화적인 요인, 환경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사회 심리학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회 심리학 첫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심리학 두 번째 시간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